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에서 연재하고 있는 최고의 축구 분석 프로그램 매치 오브 더 데이에서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가 개막한 이후에 처음으로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를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의 4대0 대승을 이끌며 멀티골을 기록한 에버튼과 2라운드 경기에서 전술적으로 어떤 점이 중요했고 또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가 왜 대단했는지에 대해서 프리미어리그 명예의 전당 1호 헌액 선수이자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다 득점 기록의 보유자 앨런 시어러가 해설한 내용 풀버전으로 해석하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 1일차 경기의 매치 오브 더 데이는 프리미어리그의 레전드 공격수 출신이자 잉글랜드 대표 공격수 출신인 게리 리네커가 진행자로 나섰고 손흥민 선수의 광팬으로 본인이 고백을 하면서도 국내 팬들에게 많은 또 인기를 누리고 있는 앨런 시어러와 더불어 맨체스터 시티 풀백 출신인 마이카 리차즈가 출연을 했는데요. 토트넘과 에버튼의 경기 분석은 시어러가 담당했고 또 시어러가 손흥민 선수가 이날 중앙 공격수 본인이 현역 시절 최고의 역할을 했던 그 자리로 어떻게 잘 기능했는지를 전문적인 시선, 현역 선수 출신의 시선으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먼저 게리 리네커가 레스터시티와의 경기 이후 토트넘이 간신히 살아났다, 기세를 올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하는데요. 앨런 시어러는 이게 바로 지난 첫 번째 경기 레스터시티와의 경기에 실종됐던 부분이라고 하면서 경기를 지배했었지만 레스터시티와의 경기에서 토트넘은 반드시 살려야 했던 기회를 살리지 못했었고 이번 에버튼전의 토트넘은 더욱더 루슬리스, 무자비했고 또 클리니컬,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플레이를 했다며 개선됐다고 했습니다. 방향성은 같으나 마침표의 문제와 숙제를 풀어냈다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레스터시티와의 경기와 비교했을 때는 3명의 선수를 새롭게 선발 명단에 투입했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중앙 미드필더 이부 비수마, 공격형 미드필더 데얀 쿨루셉스키, 왼쪽 측면 공격수로 나선 윌슨 오도베르입니다. 그리고 이 세 선수가 들어와서 안긴 변화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 오도베르와 비수마 선수의 수비적인 효과를 주목했는데요. 특히 왼쪽 측면 공격수로 출전한 오도베르 선수가 빌드업과 수비 커버에 있어서도 굉장히 인상적인 플레이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시면 토트넘이 왼쪽 사이드로 공격을 전개하고 있는 장면인데 오도베르가 왼쪽 사이드 라인에 붙어 있죠. 여기서 본인이 반더벤의 패스를 받아서 주고받으며 메디슨과 문전 왼쪽 지역을 파고드는 공격을 시도했고 이 공격이 차단된 이후 역습 공격, 상대의 역습이 펼쳐질 때 굉장히 빠르게 뛰어내려오게 됩니다. 그때 비수마 선수가 원볼란치 3명의 역삼각형 미드필더 중에서 가장 아래쪽에 있지만 오른쪽에 조금은 치우쳐서 쿨루셉스키 선수의 뒤를 커버했어요. 메디슨과 쿨루셉스키가 나란히 2명의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서긴 했지만 쿨루셉스키가 조금 더 공격 지역으로 많이 올라가고 오른쪽 윙어 역할을 겸하면서 뛰었다면 메디슨은 조금 왼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마치 쿨루셉스키가 10번, 메디슨이 8번, 비수마가 6번처럼 뛰었을 때 비수마가 10번으로 뛰는 쿨루셉스키 쪽을 조금 더 커버한 겁니다. 대신에 메디슨 쪽의 커버를 왼쪽 측면 공격수인 오도베르가 함께 한 겁니다. 오른쪽 사이드에서는 존슨이 어떻게 보면 오도베르, 손흥민, 존슨 중에 가장 높이 올라가고 쿨루셉스키가 그 뒤에 또 같이 올라가 주니까 그 뒤로 비수마가 커버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고 메디슨은 그만큼 안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비수마가 쿨루셉스키의 뒤를 커버하다 보니까 오도베르가 메디슨의 뒤쪽 사이드 수비를 함께 커버해주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런 조금 비대칭의 수비 커버가 있을 때 오도베르가 굉장히 열심히 따라 내려오면서 지금 보시는 대로 맥닐과 해리슨이 에버튼 공격, 특히 역습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운반 역할을 하는데 비스마와 오도베르가 순간적으로 맥닐이 뿌려준 패스가 해리슨에게 왔을 때 함께 에워싸고 근거리에 둘이 딱 붙었잖아요. 오른쪽에 치우쳤던 비수마, 왼쪽 사이드에 오도베르가 함께 모여들 정도로 이 두 선수가 수비 커버 동선을 이미 사전에 약속하고 계획하고 열심히 뛰어내려왔다. 앨런 시어러는 이번 경기에 선발 명단 3명이 새로 투입된 것뿐만 아니라 중요했던 하나의 변화가 손흥민 선수가 부상당한 솔랑케를 대신해서 중앙 공격수로 배치가 됐는데 새로 투입된 3명의 선수가 에버튼이 보여주지 못한 더 많은 에너지를 토트넘 선수단에 불어넣어주면서 특히 공을 되찾아올 때 적극적으로 관여를 했다라면서 팀 전체의 수비 밸런스가 좋아지는 과정을 설명하게 됩니다. 지난 경기 벤탄쿠르가 있을 때 미드필드 구성, 그 벤탄쿠르 앞에 사르라든지 또 손흥민 선수가 사이드에서 배치될 때의 공격 전반의 구성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움직임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빌드업 과정에서도 오도베르가 꽤 많이 내려와서 연계를 해줬다는 거예요. 메디슨 선수가 지금 보시면은 비수마가 이동을 했을 때 비수마의 자리라고 할 수 있는 원볼란치 자리를 커버해주고 또 때로는 쿨루셉스키, 메디슨이 나란히 서고 비수마가 공격의
공격에 가담하는 상황들도 나왔는데 이 장면을 보시면 비수마가 다른 위치에 가 있을 때는 오히려 오도베르가 우도기의 옆쪽까지 내려와서 마치 중앙 미드필더인 것처럼 공을 운반하고 연결해주는 플레이가 나옵니다. 이때 왜 이렇게 되었냐면 비수마가 오른쪽에 크게 전환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간격이 벌어졌기 때문인데요. 오도베르 같은 경우에는 왼쪽 측면 공격을 맡긴 하지만 본래 주 포지션은 공격형 미드필드이고 즉 중앙 지역에서 미드필드 플레이도 가능한 그런 선수입니다. 윙어라기보다는 미드필드 성향이 강한 선수예요. 앨런 시어러도 오도베르가 이번에도 중앙 지역으로 내려와서 토트넘의 플레이에 셋업 과정에 가담을 했다라면서 특히 오도베르가 내려와서 지금 보시면 내려와서 공을 빌드업하니까 메디슨과 쿠루세스키가 함께 올라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메디슨과 쿠루세스키도 윙어가 가능한 선수들이라는 점에 있어서 오도베르가 이렇게 내려오면 오도베르가 메디슨의 역할을 대신 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포스테코글 감독이 추구하고 과르디올라 감독이 집대성한 포지션 플레이인데 해당 포지션의 선수가 다른 포지션의 위치에 갔을 때 그 포지션의 플레이를 수행할 수 있는 것. 이 선수는 윙어니까 윙 역할을 한다가 아니라 이 선수가 윙 자리에 갔으니까 윙 역할을 하고 중앙 미드필드 자리에 갔으니까 중앙 미드필드 자리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토탈 풋볼, 포지션의 경계가 없는 완전체의 축구가 구현되는 것인데 오도베르가 그 역할도 굉장히 잘해줬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공을 받아주고 운반해주고 또 오른쪽 미드필드 라인으로 이동하고 있는 비수마에게 패스를 하고 그리고 나서 공격이 전개될 때 비수마가 어느 방향으로 공격을 풀어갈지를 탐색하는 과정, 후방 조율사의 플레이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비수마가 공을 오른쪽으로 전환시켜서 운반하면서 수비 뒷공간으로 파고드는 브레넌 존슨을 보고 로빙 스루 패스를 연결해 주거든요. 그 로빙 스루 패스를 받은 존슨이 빠르게 뒷공간을 파고들어서 크로스 패스를 반대쪽으로 쭉 올려줬는데 빈 공간을 보고 올려줬는데 크로스 패스도 조금은 부정확했고 달려들어오는 선수의 약속도 좀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산된 공격이긴 하지만 오도베르가 내려갔을 때 메디슨과 쿠루세스키가 나란히 올라가서 오도베르 비수마가 투볼란치처럼 뛰면서도 이런 빌드업이 공격 전개가 나왔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다. 앨런 시어러는 비수마가 공격 전개의 방향도 적절하게 잘 선택했고 또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간 존슨의 크로스가 조금만 더 좋았으면 좋겠지만 다양한 지역으로 잘 침투가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는 오도베르 비수마의 새로 투입된 선수들의 빌드업 플레이가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이 클루세스키 선수의 활약인데요. 클루세스키가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뛸 때는 왼발을 고집스럽게 쓰는 부분들 그리고 속도가 떨어지는 부분들 때문에 공격 템포를 늦춘다. 공격을 너무 질질 끈다라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존슨이 오른쪽 사이드를 담당해주고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격형 미드필드에 가까운 역할을 해주면서 또 손흥민 선수가 2선으로 내려오면 본인이 최전방에 올라가서 스트라이커 역할도 겸해주는 가짜 9번으로 뛰니까 정말 본인의 재능을 마음껏 보여주고 있잖아요. 비수마가 터트린 선제골 과정에서 이 클루세스키 선수의 힘과 기술과 운반 능력과 버티는 능력 모든 것들이 좀 펼쳐졌는데요. 앨런 시어가 이 장면 소개하면서 클루세스키도 이날 몸 상태 굉장히 샤프했다, 날카로웠다라고 하면서 비수마의 골을 도운 어시스트가 그야말로 완벽했다라고 하는데 비수마가 슈팅할 수 있는 상황에서 클루세스키가 수비를 다 자기 쪽으로 몰아두고 초대해두고 비수마가 편안하게 때리기만 하면 되게 해줬다고 했어요. 이 장면은 포로가 인버티드 풀백으로 안쪽으로 들어가서 오른쪽 사이드에 있는 존슨에게 패스를 뿌려줍니다. 그때 존슨이 사이드에서 공을 접고 들어갈 때 클루세스키가 공을 받기 위해 도와주러 와주죠. 존슨이 외롭지 않도록 주고받으면서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패스가 나오고 클루세스키가 등진 채 공을 받았을 때 수비 2명 사이에서 지켜내면서 후방에 있는 메디슨에게 주고 메디슨이 다시 클루세스키에게 주는 이런 좁은 지역에서의 현란한 패스 플레이, 포스테코글 감독이 추구하는 상대 지역을 지배하는 공격 플레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워낙 에버턴 수비도 촘촘하게 서 있다 보니까 쉽게 슈팅 코스를 잡지 못했는데요. 그 안에서도 클루세스키 선수가 3-4명의 에버턴 수비 사이로 파고들면서 끝까지 수비를 본인 쪽으로 집중시켜 놓은 이후 근거리에 있던 메디슨이나 포로, 존슨, 손흥민 그리고 인버티드 풀백으로 들어왔던 우도기가 아닌 골문 가까운 곳에 있는 선수가 아니라 가장 멀리에 홀로 기다리고 있던 비수마를 딱 보고 비수마 쪽으로 패스를 내줬고 비수마가 슈팅을 때린 것이 크로스바를 때리고 들어갔는데 앨런 시어로도 비수마가 그냥 기다렸다가 붐! 빵! 하고 때려 넣었다. 슈팅도 대단하긴 했지만 이 과정에서 클루세스키가 공을 지키고 연결해줬던 개인 능력이 대단했다. 클루세스키, 오도베르, 비수마가 들어오면서 토트넘의 빌드업, 수비 커버 그리고 공격 상황에서의 세밀함까지 보강됐다는 것이죠. 하지만 무엇보다 돋보였던 것은 중앙 공격수로 뛰었던 손흥민 선수의 전방에서의 노련한 플레이였는데요. 바로 이 장면, 비수마의 선제골 이후 실질적으로 에버튼의 추격 의지를 꺾어냈던 손흥민 선수가 기록한 토트넘의 2번째 골인데요. 이 장면,
딕슨 선수가 타코스키 선수에게 스로인으로 이제 백패스를 하게 되죠. 안전하게 뒤로 돌려서 특히 에버튼의 골키퍼 픽포드가 정확한 롱패스를 공급하면서 에버튼의 속도감 있는 롱볼 축구를 완성하는 후방의 조율사 역할을 하는데 그 픽포드를 압박하기 위해 엄청나게 뛰어들어간 손흥민 선수의 집중력과 의지가 대단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타코스키에게 공이 흘렀을 때 타코스키를 정말 내가 저 공을 꼭 빼앗아오고 말겠다라고 엄청나게 뛰어들어갑니다. 뛰어들어오니까 멀리 후방에 있던 골키퍼 픽포드에게 타코스키가 밀어주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픽포드가 조금 공간과 간격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여유있게 공을 받으면서 방향 전환하고 왼쪽으로 패스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엄청난 속도로 스프린트를 하면서 가속을 붙이면서 따라와서 이 공을 빼앗아서 골까지 넣었던 거잖아요. 앨런 시어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손흥민 선수가 중앙으로 조금은 내려가서 경기를 했는데요. 조던 픽포드 골키퍼를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이 장면을 픽포드 골키퍼의 테러블한 실수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손흥민 선수가 중앙 공격수로 뛰면서 불어넣었던 에너지의 영향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라면서 골키퍼의 악몽 같은 실책이라는 평가들이 나오지만 그 실책이 생겼던 이유,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베테랑 골키퍼가 이런 실책을 한 이유는 손흥민 선수가 예상치 못한 상상하기 어려운 에너지로 어마어마한 압박을 가했기 때문이다라면서 손흥민 선수의 이 전방 압박이 비정상적인 상황이었다. 이 에너지가 어마어마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석 매체들과 미디어에서 이 전방 압박을 통한 득점을 주목하고 또 두 번째 손흥민 선수의 득점에 대해서는 손흥민 선수 본인도 이건 반더벤이 만들어준 골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반더벤 선수가 손흥민 선수의 멀티골 달성 과정에는 정말 밥상을 차려준 건 맞아요.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그 밥상을 그냥 떠먹여준 걸 먹은 게 아니라 밥상을 차릴 때 함께 가서 본인이 준비해온 수저로 잘 떠먹었다. 본인이 먹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장면입니다. 왜냐? 첫 번째로 물론 반더벤이 잘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앨런 시어러는 70분 대 후반부 이 장면은 토트넘이 3대0으로 앞서고 있던 때인데요. 로메로와 반더벤이 에버튼 상대팀의 공격을 끊어냈을 때 공격으로 전환할 때 본인들도 전진을 아주 잘해줬다고 하면서 특히 반더벤이 이 장면에서 맥닐 선수가 전진 패스를 이제 공격 지역으로 투입할 때 딱 버티고 서 있다가 끊어내잖아요. 보통 이럴 때 센터백들은 근처에 있는 선수들에게 패스를 하면서 공격을 진행하는데 여기서 뒷공간이 크게 열려있고 근처에 있는 선수들이 조금은 상대 수비와 근거리에 있다 보니까 패스를 주는 것이 다시 역압박, 카운터 프레싱에 막혀서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을 자초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공을 몰고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노란색으로 표기된 손흥민 선수의 동선을 보세요. 손흥민 선수도 에버튼의 공격이 전개되자 물론 이 장면에서는 히샬리송이 교체로 들어오면서 손흥민 선수가 왼쪽 측면 공격수로 위치를 바꿨을 때인데 왼쪽 사이드 쪽으로 조금 치우쳐서 수비를 가담하기 위해 내려왔잖아요. 내려오다가 반더벤 선수가 공을 끊고 올라올 때 다시 본인도 앞으로 치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반더벤이 스프린트하면서 공을 치고 드리블을 시작할 때 본인은 왼쪽 동선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다른 동료 공격수가 치고 올라오는 상황이 됐는데 여기서 속도를 붙인 게 손흥민 선수예요. 히샬리송도 앞에서 뛰고 있기는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빈 공간을 찾아 들어가게 되고 여기서 반더벤이 이제 몰고 들어갈 때 중요했던 것이 앨런 시어러가 설명하듯이 누구도 반더벤에게 가까이 붙지 않았다. 그 얘기는 센터백인 반더벤이 어느 정도 올라가서는 패스하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더벤을 직접 압박하는 게 아니라 반더벤이 어느 쪽으로 패스를 줄까를 생각하면서 에버튼 선수들이 그쪽으로 벌린 거죠. 그런데 그렇게 벌리면서 공간이 생기자 반더벤은 그때 역시 패스를 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더 치고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농담 삼아 얘기했듯이 이때 나한테 패스하면 죽여버릴 거야 라고 했다라고 하는 게 본인이 더 많은 공간을 끌고 올라가야 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공간이 뚫렸으니까 본인이 푸스카스상을 받았을 때 번리전처럼 벼으면 치고 들어가라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반더벤 선수가 자기 진영 페널티 에리어 앞쪽 아크 부근에서 출발을 해서 상대 지역 아크 부근까지 왔을 때 이제는 진짜 슈팅까지 가능한 상황이 되니까 다른 근거리에 손흥민 선수나 히샬리송에게 이 선수들을 막기 위해 벌렸던 에버튼 수비수들이 놔뒀다가는 반더벤이 슈팅 때리겠다. 반더벤 선수도 강력한 슈팅력을 갖고 있다는 걸 지난 시즌에 이미 보여주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반더벤을 4명의 에버튼 선수가 에워싸게 됐는데 그렇게 에워싸기 위해 간격을 좁히자 정확한 타이밍에 반더벤이 손흥민 선수에게 딱 패스를 한 겁니다. 시어러도 수비가 붙자 패스했던 이 판단에 대해서 높이 평가했는데요.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는 수비가 달라붙을 수 없는 쪽으로 공을 떨어뜨렸다. 스틱스 어웨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반더벤이 다 끌고 와서 빈 상태에서 연결해주니까 손흥민 선수가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쉽게 마무리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패스를 받았을 때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했냐면 오른발로 받습니다. 근데 오른발로 받으면서 상대 수비 주명이 따라오잖아요.
에버ton 수비 2명이 손흥민 선수가 슈팅할 걸 생각하고 따라 들어오고 보통 그래도 주발인 오른발로 왼쪽에서는 접고 때리는 게 편안할 수 있고 바로 때릴 수도 있으니까 그쪽 동선을 막았고 픽포드는 본인 기준으로는 니어포스트 쪽을 막게 돼요. 즉 골키퍼가 손흥민 선수의 왼발 동선을 막고 에버튼의 수비수 2명이 손흥민 선수의 오른발 슈팅 동선을 막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는 오른발로 공을 왼쪽으로 이동시키면서 정말 절묘한 퍼스트 터치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2명의 선수가 건드릴 수 없게 그 선수들의 무게중심 바깥으로 공을 이동시키고 픽포드가 달려 나왔을 때는 이동시키자마자 각이 더 좁아지기 전에 왼발 슈팅을 가져가게 되는데 픽포드가 몸을 크게 벌리게 됩니다. 왜냐? 이 상황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왼발 슈팅이 골문 상단으로 갈 수도 있고 자신의 팔 옆으로 갈 수도 있고 니어포스 쪽을 찌를 수도 있기 때문에 몸을 쫙 벌리게 됐어요. 그때 손흥민 선수 그것까지도 아마 예상하지 않았을까. 실제로 경기를 끝나고 나서 손흥민 선수가 골키퍼의 다리 사이를 노리고 찼는데 운 좋게 정확하게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다리 사이를 노렸냐? 여기선 정말 바깥으로 위로 이렇게 차려고 할 때는 골대를 맞거나 빗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하게 골문 안으로 보내려면 골키퍼가 몸을 벌린다는 가정하에 그 가랑이 사이를 노리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고 다만 그 가랑이 사이를 노리다가 걸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정말 빠르고 정확하게 결정하면서 통과시킨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수비를 떨어뜨린 퍼스트 터치와 골키퍼의 다리 사이로 마무리한 것은 브릴리언트했다. 천재적이었고 눈부신 플레이였다라고 얘기했고 이 경기 토트넘이 4대0으로 이겼는데 그 이상의 득점도 가능했던 경기였을 정도로 토트넘의 공격이 굉장히 좋았다. 그 과정에는 왼쪽 사이드에서 뛴 오도베르의 플레이와 또 오른쪽 공격 미드필드로 뛴 쿨루셉스키 플레이, 원볼란치로 뛴 비수마의 플레이와 최전방 중앙 공격수와 왼쪽 측면을 넘나들면서 공격 지역에서 놀라운 퀄리티와 또 판단력과 축구 지능을 보여준 손흥민 선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손흥민 선수가 보여준 이 결정력은 물론 솔랑키가 새로 영입된 토트넘의 진짜 9번 공격수로서 레스터시티와의 경기에서 힘있는 플레이, 좋은 포스트 플레이를 보여준 것은 맞지만 마무리가 좀 아쉬웠었잖아요. 물론 그 경기 부상이 있었던 게 뒤늦게 밝혀지긴 했어도 손흥민 선수가 최전선에서 솔랑키를 돕기 위한 선수로 뛰는 게 아니라 최전방의 피니셔로서 중앙 공격수로 뛰든 혹은 왼쪽 측면 공격수로 이동해서 뛰든 본인이 조금 더 골문 근거리에서 슈팅을 때릴 수 있는 역할을 맡아야만 토트넘의 공격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다는 것을 이런 장면들에서 보여줬고 앨런 셔러도 손흥민 선수가 이날 넣은 2골에서 어마어마한 에너지, 또 놀라운 판단력과 정확한 결정력, 기술과 터치, 피니시, 에너지, 운동력, 압박 능력 모든 것들을 갖췄다. 32세의 나이지만 여전히 전성기의 기량을 유지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놀라운 감탄을 내놓은 것입니다. 토트넘의 다음 경기는 9월 1일 일요일 밤 9시 30분에 킥오프하는 뉴캐슬과의 경기인데요. 이 경기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또 어떤 역할과 어떤 플레이를 펼쳐 보일지 주목이 되는데 아직 솔랑키 선수의 부상 복귀 일정이 정확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또 한번 원톱으로 나서게 될지 아니면 측면에서 또 새로운 공격 조합이 가동될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 8월 30일 금요일 오후 8시에는 토트넘 허스퍼가 우승을 노리는 대회 유로파리그의 대진 추첨 과연 1차 그룹 스테이지에서 어떤 8개 팀을 만나게 될지도 발표가 됩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 허스퍼 그리고 2024-2025 시즌 유럽 축구의 최신 이슈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이 한준TV가 운영되는데 큰 힘이 되니까요. 꼭 잊지 말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빠르게 올라오는 최신 영상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